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제 방에는 흡사 궁전의 공주방 같은 옷장이 있었어요. 옷장을 열면 온갖 화려한 드레스가 가득했어요. 분홍색, 하얀색, 노란색. 제가 원하는 모든 드레스가 다 들어있었는데 그 옷을 관리해주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었는데 빨래, 청소, 음식 등 담당하는 분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면 정원을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엄마는 정원에 있는 하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계셨어요.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은 기억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집에서 매일을 살았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아빠 회사가 망하면서 집안 사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못 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이사간 아파트는 한참 작게만 느껴졌죠. 일하시던 분들과 헤어진 것도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조른 적도 있어요. 엄마, 아줌마 아저씨들은 안 와? 우리 집 형편에 일하는 사람들 쓰는 건 어렵지. 집이 큰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라고 갑자기 변한 상황이 편한 건 아니었을 텐데 제가 철이 없었죠. 그래도 어렸던 저는 금세 적응했던 것 같아요. 전처럼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남들 사는 것만큼은 살았어요. 다만 집이 잘 살 때는 공부보다는 피아노나 그림을 배웠거든요. 예술을 전공할 정도의 형편은 아니라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름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성적은 고만고만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식품 관련 학과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전에 하시던 사업이 식품 관련업이었거든요. 어쩐지 그렇게라도 아빠의 뒤를 잇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늘 곧 재기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재기는 못하셨어요. 결국 저는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게 됐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어요.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는 말에 아빠가 가장 기뻐하셨죠. 내가 있을 때도 그 회사는 꽤 건실했어. 어때? 아빠 도움도 없이 이직 성공한 딸내미. 자랑스러워? 자랑스럽지. 그럼 힘내서 얼른 일어나. 아빠가 건강하게 재기하는 거 보고 싶어. 아빠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이미 한 번 성공했던 사람인데? 알았어. 아빠가 우리 딸 생각해서 얼른 재기할게. 그래서 우리 딸한테 회사 물려줘야지. 솔직히 아빠가 재기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파서 늘 누워있는 아빠한테 어떤 힘이라도 되드리고 싶어서 한 말이었죠. 회사를 옮긴 뒤로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한 선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회사를 차리는 것도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빠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니 든든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에만 매여 살다 보니 과장으로 승진도 하게 되고 제 꿈이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는데 젊은 대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럼 이 조건으로 계약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보통 계약 진행해 보면 저희한테는 불리한 조건을 많이 거시는데 계속 협의해 주셔서요. 시작하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안정적이라면 앞으로 더 유망하다는 거잖아요. 상생해서 나쁠 게 없죠. 저희도 좋은 거래처랑 계속 함께하고 싶고요. 꼭 이 회사 대표님 같으세요? 아, 그랬나요? 좀 주제 넘었어요?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회사도 그런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1년도 안 돼서 더 큰 회사로 성장하더라고요. 그 즈음 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제가 자문한 후배들의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상 저는 자문 역할만 했는데도 책임은 제가 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 책임지는 건 무리입니다. 제 팀도 아니고 차 과장님이 퇴사하시면서 급히 조언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자는 부장님이시잖아요. 내가 이래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과장다는 걸 질색하는 거야. 너 나한테 딸린 처자식이 몇 명인 줄 알아? 과장님, 지금 여기서 처자식 얘기가 왜 나오죠? 왜 나오긴? 네가 결혼을 해봤어? 자식을 낳아봤어? 책임감이 뭔지 알아? 지금껏 책임감 없이 일한 적 없습니다. 딱 봐도 책임감이 없는데 뭔 소리야? 그렇게 부장에게 깨지고 나오는데 전에 미팅했던 거래처 대표님과 마주친 겁니다. 괜찮으세요? 저요? 저 괜찮은데요. 그나저나 미팅 시간 아직 남았는데 일찍 오셨네요. 그게... 대표님 손에 초밥집 쇼핑백이 들려있더라고요. 아까 전화했을 때 일이 바빠서 식사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 설마 저 주려고 사오신 거예요? 저도 오늘 일이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일단 자리를 옮겨 같이 밥을 먹는데 초밥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사실 저 1시간 줄 서서 사왔습니다. 어머, 바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셨나 봐요? 아닙니다. 정말 바빴는데 이거 사다 드리고 싶어서 줄 서서 사온 거예요. 농담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바쁘시다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제가 책임자인 일이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게 이해가 될 텐데 답답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대표님이 물끄러미 저를 보더라고요. 왜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책임감이 없어 보이나요? 책임감은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상황에 휘말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혹시 이 부장님이 책임자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회사 처음 시작하고 이 회사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셨어요. 아주 오만하고 무례하셨죠. 어머,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과장님이 죄송하실 거 없죠. 그 일로 회사에서 좌천 위기까지 놓이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결국 담당이었던 일도 빼앗기게 됐죠. 그날은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다음 미팅부터는 담당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번 그 일 때문인가요? 네, 다음부터는 부장님이 직접 미팅에 나오시겠다고 하네요. 그러자 대표님이 저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혹시 퇴근 언제 하세요? 미팅하고 바로 퇴근하려고요. 원래는 늘 야근하다 갔는데 요즘은 기운이 안 나서요. 같이 저녁 식사하실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거래처 대표님이랑 식사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대표님도 저랑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쉬워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는데 대표님이 정식으로 제안하셨어요. 우리 회사 부장급으로 이직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처음 뵀을 때부터 탐나는 인재였거든요.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탄탄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 다니시는 회사만큼 성장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때는 임원진으로 함께 하시게 되겠죠?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지금의 안정적인 회사를 관두고 이 젊은 대표를 믿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리송했어요. 아빠도 역시 반대하셨고요. 그러나 얼마 안가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 내에서 여자 과장이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다음 승진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밀고 있는 승진 대상자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저는 결국 잘리기 전에 보기 좋게 이직하는 쪽을 택했고 그 대표님 회사를 포함해 여러 회사를 고려해봤지만 결국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 대표님 회사로 가게 됐어요. 이 회사의 임원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 사모가 되고 말았네요. 이직하고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사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설마 나를 여자로 좋아해서 이직 제안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백을 받고 나니 저도 솔직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많은 회사 중에 아직은 작은 이 회사로 왔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젊은 대표 하나를 믿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며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에도 꼴이 나게 됐죠. 실제로 남편 회사는 갈수록 성장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남편 회사인 건 여러모로 장점이었죠. 결혼 후 사원들이 하도 사모님이라고 부르니까 결국 임원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남편도 다른 사원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임원급으로 제 방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으로 일도 사랑도 다 잡은 저였지만 한 가지 고민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제대로 한 거 맞니?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남편도 회사 대표로 나날이 잘 나가고 있었고 먼저 결혼한 시동생의 아내, 즉 제 동서는 의사였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첫인사 갔을 때부터 남편 회사 직원이라는 걸 무시하시더니 결혼 후에도 저를 집안 부엌대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맛이 별로예요? 그럼 이게 맛있는 거야? 식구들이 먹을 건데 정성으로 해야지. 넌 네 남편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먹고 살면서 요리도 제대로 못하니? 어머니, 저 요리 잘하는 편인데 어머니는 늘 맛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내가 괜한 트집이라도 잡는다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불쾌해하셨고 저는 남편 잘 만나 팔자 좋은 여편네로만 보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죠. 엄마, 저 이 사람 능력 보고 스카우트한 거예요. 지금도 임원으로 회사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잘해야지. 남편 회사인데. 자기 밥줄인데 당연히 내조해야지. 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어쨌든 남편 회사니까 잘릴 일도 없고 막말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팔자 좋은 거 맞지? 저한테 하도 그러셔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니까요. 여보, 혹시 어머니 사시는 게 되게 힘들었어? 힘든 기준이 뭐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거나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나한테 하도 팔자 좋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아버지도 성실하게 일하셔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신 적은 없거든. 어머니는 늘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일하는 저를 본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는 또 아주 특별 대우를 하셨어요. 의사가 무슨 살림을 하냐며 동서는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죠. 우리 둘째, 오늘도 힘들었지? 의사 노릇하는 게 오죽 힘드니? 제 일인데요, 뭐. 형님도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제가 뭐라도 도울까요? 됐다. 네 형님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사는 애를. 물론 시동생이 동서보다 벌이가 좋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동서를 하늘처럼 떠받드시는데 솔직히 불쾌할 때가 많았죠.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총애 아래서 은근히 얄밉게 굴었어요. 겉으로는 일을 돕는 척하면서 결국 저만 혼나게 하는 식이었죠. 형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동서, 안 다쳤어? 형님, 어떡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동서가 일을 돕겠다며 들어왔는데 시댁에 있던 비싼 접시를 깨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얼마짜린데? 너, 네 동서한테 일 시켰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서툴러서. 내가 못 살아. 의사가 손 다치면 어쩌려고. 당장 부엌에서 나가. 제가 깨트린 건 수습하고 갈게요. 그러다 손 다치면 어쩌려고? 이런 건 네 형님더러 하라고 해.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에 끌려나가는 동서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동서가 저를 약올리고 있다는 걸요. 그러다 동서네가 평창동에 저택을 사면서는 시어머니가 시댁 모임을 자꾸 동선에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제 시어머니인 건지 동서가 제 시어머니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동서는 하녀 부리듯 저에게 이것저것 시켰고 제가 비싼 접시라도 만지면 절대 깨트리면 안 된다고 엄포를 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저더러 시댁이든 동선에든 아예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가고 어머니가 평소에 아무 때나 부르실 때는 적당히 핑계를 대라고요. 그러나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사 동서가 큰 병원을 짓는다며 평창동 저택 동선의 집으로 투자자들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파티한다며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너랑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니 쥐 죽은 듯 음식이나 날라. 손이 모자란다며 급히 부르셔서 왔는데 와보니 일할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때였어요. 손님으로 와 있던 100억 투자자 한 분이 저를 아가씨 하며 부르는 겁니다. 동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왜 우리 형님더러 아가씨라고 하시는지. 제 아가씨시니까요. 네? 아니, 저희 형님이 왜 회장님처럼 대단한 분의 아가씨예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물으셨어요. 회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며느리는 평범한 집안 애거든요. 애도 아주 평범하고요. 그런가요? 첫째 며느님에 대해선 평가가 좀 인색하시군요. 인색하다니요. 저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는걸요. 첫째 며느리는 보시다시피 별것 없어요. 우리 아들 회사 직원이었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드긴 건지 사모님 자리까지 꿰찬 거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보시다시피 평창동 저택까지 산 능력자지요. 아무래도 회장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모시던 아가씨 맞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동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분이 정말 너한테 100억 투자한다는 회장님 맞니? 어째 노망난 것 같은데? 어머니, 입 조심하세요. 그냥 장단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예, 장단도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야 맞추는 거지. 네 형님더러 아가씨라잖아. 무슨 남의 집살이 하던 분도 아니고. 나름 속삭인다고는 하는데 다 들리더라고요. 회장님이 저를 보며 깍듯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아가씨, 잘 지내셨습니까?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죠? 예, 저를 기억하시네요. 어떻게 기억 못하겠어요. 어릴 때 제가 엄마한테 혼나서 울면 늘 목마도 태워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잖아요. 정말 다 기억하시네요. 참 귀여운 아가씨였는데 결혼도 하시고 제 마음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아, 그게 저희 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역시 그랬군요. 회사도 부도 나서 사라졌다고 하고 안 그래도 찾던 중이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보셨던 거예요? 예, 그럼요.
제가 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지금은 대외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회사 그렇게 되고 충격이 크셨던 건지 회복을 못하고 계세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이상하다는 듯 물으셨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비실비실하던 박가사돈이 회장님이었다는 거니? 시어머니 말씀에 회장님 표정이 굳더라고요. 비실비실하다니, 그 정도로 마르셨습니까? 예? 아, 예. 사람 구실도 못하게 허약해 보이셔서 회장님이셨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정말 사실인가요? 사람 구실도 못한다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기업인으로도 대단하셨지만 인간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과거 모습은 전혀 몰라서요. 우리 며느리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예, 너도 참 너무한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진 않아서요. 얘도 참. 그렇다고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우리 아가씨 시어머니께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나 봅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회장님도 현재 상황만 보시면 저희랑 똑같이 느끼실걸요? 우리 첫째 며느리도 지금 봐서는 평범하게 그지없지요. 물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워낙에 잘나서 더 비교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둘째 며느님 병원 투자건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보고 왔습니다. 병원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던 중에 오게 됐는데 잘 온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둘째가 투자 기획서도 기가 막히게 썼죠. 아가씨를 다시 뵙게 됐으니 잘 온 거죠. 아, 그 말씀이세요?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셔서 통이 크신 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주 소박하시네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희 시어머니 말씀은 그저 회장님께서 정도 많으시고 따뜻하신 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고요? 아까 부엌에서 우리 아가씨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그런 의미는 아닐 것도 같은데요. 네? 우리 아가씨한테 너랑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니 쥐 죽은 듯이 음식이나 나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 회장님도 들으셨어요? 신분이라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신분이라는 게 굳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제는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사실상 정해진 건 따로 있죠. 막말로 첫째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둘째 며느리처럼 의사는 못 되는 거니까요. 하루아침에는 못 돼도 시간을 들이면 의사가 못 된다는 법은 없죠. 회장님도 참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남자가 부잣집 경호원으로 있다가 세월이 지나 회장이 되는 건요. 아유, 우리 회장님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나?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댁의 첫째 며느님이 제가 모셨던 아가씨라고요. 아가씨 때 경호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되셨다고요? 혹시 신분 속이고 경호원으로 일하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부잣집 아들이었다던지. 전혀 아닙니다. 구하러 자라 오갈 데 없는 저를 경호원으로 써주신 게 아가씨 아버님이신 회장님이셨고 그 댁에서 있으면서 대학 공부까지 했죠. 회장님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세상에, 집주인이 대학 학비까지 대줬다고요? 예, 사람은 자고로 배워야 힘이 된다면서 무조건 하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대학 4년 졸업하고 그 댁을 나오게 됐죠. 나올 때도 필요한 데 쓰라면서 퇴직금을 넘치게 챙겨주셨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저씨, 정말이에요? 네,
회장님께서 퇴직금이라기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셨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아저씨가 잘 되셨다니 너무 기뻐요. 저는 좀 속상합니다. 왜 아가씨가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기요, 회장님. 동서가 아무리 말려도 시어머니는 자꾸만 말을 가로치셨어요. 제가 뭐 큰 며느리한테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냥 둘째가 워낙 잘났으니까 와서 일 좀 거들라고 한 거예요. 식구들끼리 그 정도도 못해요? 정말 둘째 며느님이 첫째 며느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회장님도 옛정 버리고 보세요. 누가 봐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났죠? 이 집 좀 보세요. 평창동에 있는 저택이라고요. 제가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평창동 저택의 소유주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사서 2주 전에 이사했는데?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서 물어보니 한 달 살기 집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어머니도 저도 놀라서 동서를 봤어요. 동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그 집주인이 한동안 외국에 나가 사는데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집을 단기 임대로 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사실이니?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동서에게 물으셨고 동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집, 제 집 맞아요. 모여있던 투자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 믿지 마세요. 저 정말 이 집 주인이에요. 제가 이 평창동 저택을 산 사람입니다. 아직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시더라고요. 들어올 때 보니 신발장 앞에 귀빈들 사인이 있더군요.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그건... 왜요? 본인 집이라면서요. 그럼 100억을 투자할 저도 하나 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벽면 방명록에 사인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왜요? 그래요. 이 집 내 집 아니에요. 근데 단기 임대 아니고 전세예요. 뭐라고요? 내가 집주인에게 물어봤는데도요. 그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 자리에서 전화 걸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직접 걸어보시죠. 회장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이 집이 제 집이고 말고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제 병원 투자 기획서잖아요. 중요하죠. 내가 100억이나 투자하려고 하는 병원장이 평창동 저택을 소유한 척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렇다고 제가 의사인 게 아닌 게 되나요? 병원 지으려고 하는 것도 맞잖아요. 영 이상해서 그럽니다. 굳이 평창동 저택 주인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게 찜찜하거든요. 남들에게 보란 듯이 평창동에 사는 척하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더 많은 사실 조회를 해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 안 하실 거면 이제라도 나가세요. 저희 형님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저랑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함부로 했다고 다른 투자자들 듣는 데서 제 험담하시는 거잖아요. 험담이요? 저는 제가 조사한 사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의료상 과오도 꽤 많았던데요. 네?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때때로 본인이 수술한다고 해놓고 다른 의사를 쓰는 것도 같던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회장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의사도 사람인데 가끔 실수할 수도 있죠. 문제는 원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창동 저택부터 시작해서
본인으로 인해 일어난 의료상의 과오를 숨기며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만이라니요? 그럼 투자받는 자리에서 내 과오를 떠드는 사람도 있나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뿐이라고요. 신경을 쓸지 안 쓸지는 투자자들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님이 투자자들을 돌아보자 다들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저도 더 자세히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면 투자하기 어렵죠. 그럼 이만. 결국 남은 투자자는 회장님뿐이었어요. 동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뭐? 형님이 평소처럼 고분고분 와서 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따라 일 많다고 늦게 오니까 어머니가 형님한테 한 소리 하신 거잖아요. 나 정말 일 많았어. 오늘 우리 회사에도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거기다 남편까지 속이고 오느라 시간이 더 걸렸지. 남편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녀처럼 있는 거 알면 난리나. 하여튼 아주버니는 참 속도 없으셔. 형님이 과거에 부자였든 말든 지금은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싸고 도는 건데요? 동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열받으니까 그렇죠. 이 회장님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떠났는데. 동서, 상황을 똑바로 봐야지. 지금 한 명의 투자자가 남아 계시잖아. 그것도 동서한테 100억을 투자해 주실 분이. 네? 어머, 둘째야. 정말 그렇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해. 100억 투자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도 다시 마음 돌릴 거야. 동서는 저와 회장님 앞에 바짝 엎드리더니 말했어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병원 벌써 착공 들어갔단 말이에요. 형님이 아시던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형님이 말 잘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동서. 회장님, 제가 앞으로는 형님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게요. 예. 그래도 네가 왜 저 모자란 애를 하늘처럼 모시니? 어머니,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납작 엎드리세요. 뭐야? 저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저 이대로 투자 못 받으면 온 식구가 다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쭈뼛쭈뼛 제 앞에 바짝 엎드리시더라고요. 첫째야, 손아래 동서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지난 날은 잊고 이제라도 가족답게 하나가 돼야지. 이러신다고 제가 아저씨를 설득할 순 없어요.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라면 아저씨가 이 투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장님을 보자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이 병원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저랑 나가시죠. 제가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잘 계십니까? 저는 제 앞에 바짝 엎드린 시어머니와 동서를 뒤로 한 채 회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나왔어요. 뒤에서 동서와 시어머니가 울분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신 건데요? 예. 그 말은 네가 먼저 했잖아. 바쁜데 형님은 왜 안 오냐고. 자기랑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감히 늦냐고. 그렇다고 남들 다 듣는 데서 형님한테 그러시면 어떡하냐고요. 예, 너 진짜 웃긴다. 막말로 네가 나보다 네 형님을 더 무시하잖아. 내가 뭐라고 했니? 투자자들 모시는 자리면 네 형님보다는 돈 써서 전문 인력을 쓰자고 하니까 뭐하러 그런 데 돈을 쓰냐며. 인제 보니 돈이 없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집을 한 달 빌리는 수작까지 벌였겠지. 난 또 네가 평창동 저택을 산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휴, 어떡하면 좋아. 동네 아줌마들한테 둘째 며느리가 평창동 저택 샀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아휴.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니? 제 병원이 투자를 못 받게 생겼잖아요. 네가 진즉에 잘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지. 어머니, 얼른 따라가서 형님 좀 설득해줘요. 회장님의 차를 타고 근사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가고 보니 어릴 때 제 생일 파티를 했던 곳이더라고요. 아저씨, 여길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다 마다요. 그때도 저는 경호원이니까 주변을 살피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회장님이랑 사모님께서 오늘은 일하지 말고 다 같이 즐기자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비싼 스테이크를 먹어봤죠. 기억나요. 아저씨가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엄마가 더 시켜주셨던 거. 네, 정말이 비싼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은 날이었죠. 사모님이 자꾸 더 먹으라고 하셔서 철판 깔고 먹었어요. 그 생일 파티 정말 좋았는데 저 초등학교 가고 첫 생일이라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였잖아요. 예, 두 분 다 정말 따님을 아끼셨죠. 그나저나 두 분을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근데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일단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하루라도 빨리 뵙고 싶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면 제가 아는 병원에서 전체 검사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미 다 해보긴 했어요. 그래도요. 어떻게든 낫게 해드려야죠. 그래야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죠. 아빠는 회사를 잃은 후 인생을 다 잃은 사람 같아요. 제가 아무리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해도 안 행복하신 것 같았어요. 일을 정말 좋아하던 분이셨죠. 저한테도 늘 성장해야 한다면서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시니 지금 주저앉은 상황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아빠가 하던 회사랑 비슷한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으로 모실까도 했는데 아빠가 의욕을 못 내시더라고요. 남편분도 사업을 하세요? 네, 일하다가 거래처 젊은 대표님으로 만났어요. 아, 그럼 처음부터 남편분 회사 직원은 아니셨겠네요. 네, 처음에는 제가 더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직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에는 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면서요. 지금도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은 잘 만나셨나 봅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시댁 식구들이랑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보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신랑은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저라는 사람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눈이 있네요. 그런가요? 아저씨 눈에는 제가 다 예뻐 보이는 거 아니고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기억 안 나세요? 뭐가요? 저한테는 삼촌이라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기억은 나요. 기억하는군요. 저는 경호원이라 좀 젊어서 그랬는지 삼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늙었잖아요. 이제 와서 삼촌이라고 부르면 불편해하실까 봐요. 전 좋아요. 그럼 삼촌도 말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존댓말 듣는 게 불편해요. 그럼 그럴까? 워낙 어릴 때부터 아가씨라고 불러서 나도 모르게 그만. 삼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뻐요. 어떻게 그 순간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사실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 뭘요? 네가 그 의사 손윗동서인 거. 100억 투자가 걸린 일이다 보니 가족까지 다 조사했었거든. 물론 네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럼 설마 저 때문에 거기 오신 거예요? 네 동서병원은 투자하기엔 자격 미달이었어. 평소라면 참석도 안 했겠지만 혹시나 네가 올까봐 갔었지. 거기서 못 만나면 다른 방법으로 찾을 생각이었고. 근데 거기 온 다른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던데. 삼촌만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투자를 꽤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더 많겠지.
와, 대단하다. 너도 알려줄 테니까 투자 한번 배워봐. 제가요? 넌 잘할 거야. 회장님도 잘하셨거든. 그래요? 아빠가 어디 투자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회사 부도나고도 집이 아주 못 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혹시 그게 우리 아빠의 투자 실력 덕분이었을까요? 그랬을 거야.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도 따로 나가서 일한 적은 없어요. 세 식구 살 정도의 투자금은 회수하셨나 보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맞구나 했어요. 동서에 100억 투자자로 왔던 회장님과 만난 뒤 우리 부모님의 일상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빠랑 회장님이 만났는데 그야말로 눈물의 상봉이었죠. 자네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내가 다 뿌듯하네. 다 회장님 덕분이죠. 회장님이 공부도 시켜주시고 일 그만둘 때 돈도 많이 주셨잖아요. 혹시 힘들면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후론 영 안 나타나서 궁금했었어. 힘들어도 찾아뵐 순 없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래, 지금처럼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 정말 장하네. 나는 그 힘든 일을 못 이겨서 결국 회사를 말아먹었어. 저도 지금까지 꽤 말아먹었습니다. 그랬어? 예, 회장님은 딱 한 번 말아드셨으니 확실히 월등하십니다. 하여튼 자네도 아주 뻔뻔해졌네. 젊을 때는 목석 같더니. 사업가가 돼서 그런가 봐요.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더라고요. 맞아. 자네가 편안해 보여서 내 기분이 다 좋아. 근데 회장님, 왜 사회회사의 자문일은 거절하셨어요? 괜히 자문 맡았다가 애들 회사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투자할까 하거든요. 뭐? 자네가 우리 사위랑 딸 회사에? 예. 아가씨 만난 뒤로 알아보니 회사가 아주 건실해요.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된 회사가 저 정도로 건실하면 앞으로는 더 잘 될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투자해서 이익을 봐야죠. 잘 생각했어. 내가 봐도 우리 사위랑 딸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나중에는 이 일 한번 크게 칠 것 같아. 그러니 회장님이 자문 좀 해주세요. 잘 되는 때일수록 자문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래도 될까? 그럼요. 저도 투자자로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 후로 아빠가 드디어 집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회사에 오신 아빠를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말이야. 예, 아버님. 어허, 회사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우리 아빠는 남편보다 더 공과 사를 구별하셨고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자문도 술술 해주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투정을 좀 부렸죠. 아빠, 그렇게 잘해줄 거면서 왜 지금까지는 안 해준 거야? 나 섭섭해. 아빠 자문만 믿고 가지 말고 지금껏 너희들이 이끌어온 회사라는 걸 기억해야 해.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대표가 결정해야 하거든. 그때도 아빠가 자문해주면 되지. 물론 해줘야지. 그래도 너희들 스스로 더 공부해야 한다는 건 잊으면 안 돼. 알았어. 안 잊을게. 아빠는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모두 시댁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글쎄 동서가 부엌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요? 동서가 왜 부엌에 있어요? 왜 있긴? 쟤는 며느리 아니니? 그래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거야. 내가 쟤 실체를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고. 얘, 네 동서 완전 빈털털이더라. 그 비싼 평창동 저택 빌리겠다고 집을 전세로 내놨대. 근데 그 돈을 다 썼으니
나중에 세입자들 나간다고 하면 돈은 어떻게 줄 거냐고 물으니까 당장 살 집도 없다고 하더라.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내 집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근데 내 집에서 살려면 그에 합당한 값을 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야. 부엌에는 동서뿐 아니라 시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방님까지 같이 시키신 거예요? 뭐가 어때서? 나한테 얹혀 사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 때문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뒤 동서가 상을 차리다 말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동서, 왜 그래?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회장님이 아주버니 회사에 투자했다면서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반색하셨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니? 아, 그게 삼촌이, 아니, 회장님이 우리 회사가 꽤 탄탄하고 전망이 좋다고 투자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세상에,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둘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형님한테 감히 따지고 드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저는 투자도 못 받아서 병원 문 닫게 생겼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니가 인맥으로 제 투자를 가로챈 거잖아요. 너 참 말 이상하게 한다. 네가 능력 없어서 투자 못 받은 걸 왜 형님 탓을 해? 인맥도 능력이거든. 제가 투자자들 안 모셨으면 만나지도 못했을걸요? 그러면서 형님만 투자받고 입 싹 씻었잖아요. 동서, 지금 대단히 오해하는 것 같은데 회장님은 이미 동서한테 투자할 생각이 없으셨대. 그 자리에서 말했잖아. 동서가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 왜 왔는데요? 동서의 가족관계까지 알아보다가 나를 발견하셨대. 혹시 나를 볼 수 있나 해서 와보셨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그럼 애초부터 나한테는 투자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어머니는 화 안 나세요? 아니, 내가 화가 날 게 뭐 있니? 그런 줄도 모르고 저랑 형님 앞에 바짝 엎드렸었잖아요. 그거야 네가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리고 그동안 너랑 내가 네 형님한테 한 걸 생각해봐. 그 정도는 사죄할 수 있지. 어머, 어머니 진짜 속보이시네요. 뭐야? 지금껏 의사인 저만 떠받드시더니 제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바로 형님한테 퇴사 전환하신 거예요? 예. 막말로 너희 집은 뭐 볼 것도 없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첫째네 집이 진짜 부잣집이었더라. 자고로 타고난 부티가 어디 가겠니? 내가 이제야 알겠어. 얘가 쥐뿔 없으면서도 왜 그렇게 고고하게 굴었는지를. 그럼 저는 뭐 싼티라도 난다는 거예요? 하는 걸 보니까 싼티가 줄줄 흐르긴 하더라. 어쩜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벌여서 사람 망신을 주니?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너 평창동 저택 샀다는 얘기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 사람들이 요즘도 나 보면서 그래. 평창동 산다던 둘째 며느리가 왜 시댁에 얹혀 사느냐고. 내가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집에 계시면서 저만 구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니? 창피해서 갈 데도 없는데. 내 얼굴에 망신살 뻗치게 한 너라도 잡아야지. 어머니, 억울하면 집 사서 나가. 지금 못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말이 좋아 의사지. 벌이도 변변치 않았더만. 사실은 직장 다니는 내 아들보다도 못 벌었던데 그동안 아주 감쪽같이 날 속였더라. 제가 뭘 속였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의사라고 하고 개업했다고 하니까 알아서 떠받드신 거잖아요. 근데 아주 시끄러워서 더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녁만 먹고 후딱 나왔는데 내내 조용하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멀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온대. 아니, 왜? 어머니랑 재수 씨랑 어지간히 다투나 봐. 하긴 아까도 어지간하긴 하더라. 근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동생이 전화 와서는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나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형수한테 물어본다고 했더니 바로 취소하던데? 왜? 제발 말하지 말아달래. 그동안 재수 씨가 당신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얼굴도 못 보겠다고. 그동안은 잘만 모른 척 했으면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어쩜 당신만 그렇게 달라? 원래 우리 집이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게 나 20살 땐가 그래. 지방에 살 때도 나는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자취했거든. 그래서 집안 영향을 많이 안 받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네. 그래서 당신이 자립심도 강하구나?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 맞다. 내일 투자자님 모시고 식사 자리 있는 거 알지? 알지. 새로 이사한 처가에서. 다음 날 우리는 남편과 평창동으로 갔어요. 우리 친정집이 평창동 저택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바로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었죠. 와, 여기가 당신이 살던 집이라고? 진짜 근사하다. 우리 나가고 어떤 회장님 부부가 와서 사시다가 나가신 뒤로는 비어 있었대. 아니 회장님이 다 고쳐주셨어. 회장님이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하신가 봐. 이런 저택까지 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투자로 만족하라고 하셨어. 우리는 젊으니까 직접 벌어서 사래. 안 그래도 당신 소원이 전원주택에 사는 거였잖아. 당신이 이루어줄 거라며. 당연하지. 내가 꼭 이루어줄게. 오랜만에 옛집에서 모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자리에 내 남편까지 있으니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기억나니? 내가 네 그네도 참 많이 밀어줬는데. 아가씨, 그네도 밀어줄까요? 그러면서. 기억나요. 제가 더 밀어달라고, 계속 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러고 있으면 사모님이 웃으면서 보고 계셨잖아요. 그랬지. 그때 일하던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 한번 하고 싶다. 제가 한번 모아볼까요? 일도 바쁠 텐데. 그나저나 이 은혜를 어떻게? 이 집을 우리한테 되찾아주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제가 회장님과 사모님께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네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갚는 사람도 흔치 않아. 자네가 대단한 거야. 집은 어떠세요? 최대한 예전처럼 꾸미려고는 했는데 거의 그대로야. 신기할 정도로. 이 집에서 더 건강 되찾으시고 제 일도 도와주세요. 자네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가 도울 게 뭐 있어? 회장님, 그러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사위 일은 선뜻 도와주시면서 제 일은 안 도와주시게요. 뭘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얘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네는 자기 일을 충분히 읽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회장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친정이 평창동으로 이사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셨더라고요. 역시 네가 부잣집 딸이 맞았구나. 하여튼 내가 둘째 며느리 복은 없어도 첫째 며느리 복은 넘친다, 넘쳐.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제가 복이 있다면 그건 우리 부모님이 베풀었던 것이 저에게 온 것 아닐까요? 저도 제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야겠습니다.